오늘 토론의 주제는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입니다. 울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157명이 정착할 예정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분산 배치를 주장하고 이슬람은 과격하고 여성차별적이라는 편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과연 옳은지, 우리는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지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두 발제자분을 모셨고요. 먼저 두 분의 발제, 그 다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청중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발제자분의 정리 발언, 이렇게 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제를 들으시다가 궁금했던 점이나 본인의 의견 등을 청중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발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환님은 중동문제 전문 잡지 미드리스트 솔리데이티 공동 편집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시고요. 중동 및 난민 관련 글들을 꾸준히 기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준모님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이시고 울산 동구에 사시는 주민이시기도 하고요. 노동자연대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 난민 환영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발제를 처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일단 이번 주제에 왜 아프간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울산, 특히나 울산에 이제 157명, 29가구 아프간 난민이 이제 배치가 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전체 한국에 들어왔던 아프간 391명 중에 거의 40%가량이 이제 울산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뭔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던 그런 이제 환영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에 특히나 어떤 연대의 그런 움직임, 연대를 어떻게 건설하고 계신지는 저 뒷부분에서 발제해 주실 이제 권준모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일단 우선 아프간 난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 순서대로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프간 난민은 누구인지부터 좀 저희가 좀 잘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에 대해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외세,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왔고 점령을 당해왔던 그런 나라라는 점을 좀 같이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역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10년 동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그런 소련 군대의 공격과 점령, 이런 공습에 시달리면서 거의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난민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2001년도에 이제 미군이 공습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끊임없는 그런 내전과 전쟁 속에서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작년에 이제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군하기까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끊임없는 공습, 전쟁, 내전에 계속 휘말려 왔다는 점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파괴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게 추산하면은 350만 명, 많게는 한 500만 명 정도의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되어서 집을 잃고 떠돌게 된 그런 상황이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은 전쟁을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이제 391명의 아프간인들도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이제 아프간 난민들 중에
일부인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왜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됐는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던 점령하던 미군 서방군의 그 일부로서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대 이제 초반에 파병을 하게 되면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5년, 26년도엔 철군을 했지만은 계속 그 뭔가 서방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일부로서 계속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그런 관련 사업들을 운영을 하게 되고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한국의 공공기관 뭐 그런 기업들이 아프간 내에서 뭔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고용된 이제 아프간인 현지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점령, 아프가니스탄의 그 파괴를 일삼은 이 서방 그리고 미국 군대의 일부 그 동맹군으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그 한국에서의 이분들에 대한 그런 대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뭐 특별 기여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 기여자라고 왜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기여자라고 부르는지는 저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난민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주권, 더 나아가서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특별 기여자라는 뭔가 그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게 되고 난민 인정자가 가질 수 있는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등등의 제한적이지만 이런 그런 권리들을 더 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걸 더 제약하게 되는 그런 특별 기여자라는 그 명칭을 새로 신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영주권이라든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고 복지 혜택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된 사실인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난민들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데려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한국 정부가 보여준 문제가 많은 그런 그 행태들이 폭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선별적 수용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기관, 한국 정부 뭐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했던 아프간인들을 모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들만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선별을 해서 데려왔다는 점이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내민 그 요구사항 중에는 배우자 1명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렇다면 성년인 자녀들이 아닌 것일까요? 이런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런 그 일들을 한국 정부가 난민들을 데려오면서까지 굉장히 했다는 점은 좀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데려온 다음에 한국 정부나 주류 언론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프간 난민들은 고학력자들이고 전문직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고 뭐 기술자고 뭐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난민들을 더 데려오지 못한 점은 소위 이른바 국민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뭐 걱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데 굉장히 이것 자체가 저는 그 보여주기식이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라는
라는 점에서 그 국민 정서는 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울산 지역으로 난민들이 이제 배정이 될 때도 뭐 일부 지역에서 또 일부 그런 일부 집단들이 난민에 대한 그런 뭐 배척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혐오하는 입장들을 이렇게 한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나 이제 중동 지역 또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난민분들에 대한 또는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짜 뉴스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공포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무슬림 또는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제 분들께서 여성 차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무슬림 남성들이 오면은 여성들에게 위험하다, 뭐 불안하다, 무섭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들이 꼭 사례를 드는 게 봐봐 유럽에서 뭐 중동 출신 난민들, 이주민들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많은 부분이 왜곡이고 가짜뉴스라는 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여성 차별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뭔가 특히나 전쟁, 내전을 겪는 지역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원래 원인을 제공한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어딘지를 저희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제대로 된 사회가 뭔가 사회가 발전할 수 없게끔 끊임없는 침공과 전쟁과 폭격을 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또 더 길게는 뭐 40년 동안 한 것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미국과 그리고 서방 국가들, 한국도 동맹의 일부였고, 더 길게는 소련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내전이 그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됐을 것이고, 치안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슬람이 여성 차별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저희는 먼저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 이슬람이 만약에 아니었더라도 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감히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소위 이른바 후진적인 것이 아니고 여성 인권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제거한 자본주의와 전쟁이 정말 야만적이라는 점을 저희는 꼭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이제 아프간인들 또는 2018년도에 예멘에서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온라인이나 뭐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집단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들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쪽에서 꼭 근거를 들 때 예시를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사례, 미국의 사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저도 똑같은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방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난민이 독일에 121만 명이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 규모는 사실상 한국으로서는 저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난민을 이제 받아들인 나라인데, 이런 독일에서 2016년, 17년 뭐 이렇게 통계를 보면 실제로 뭐 범죄율이 낮아지고 외국인들의 범죄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인즉슨 난민이 난민 수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율 증가, 외국인들의 범죄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들은 뭐 독일뿐만 아니라 뭐 난민들을 많이 수용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뭐 외국인들의 범죄율, 뭐 이주민들의 범죄율이 높다 이렇게 뭐 영화나 이제 뭐 그런 언론을 통해서 뭔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더 이주민일수록 그런 그 범죄에 어쨌든 비자라든지 이런 그런 거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더욱 더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더 범죄율이 낮은 게 정말 그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외국인 혐오 또는 난민 혐오로 이어질 때 굉장히 가짜 뉴스로 이제 퍼지고 재생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테러 관련돼서도 흥미로운 제가 그 좀 통계를 하나 발견한 거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뭐 26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테러를 일으킨 집단은 극우파였어요. 극우파의 테러가 38%를 차지했는데 가장 뭔가 그 주류 언론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이제 그리는 모습들은 마치 무슬림들은 모두 뭐 테러리스트인 것 마냥 무슬림이면은 테러를 저지르는 것 마냥 모든 테러는 무슬림이 저지르는 것 마냥 묘사가 되곤 하는데 정말 그건 현실과는 정말 거리가 있다. 가장 많이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은 특히나 미국에서는 극우파, 유럽에서도 비슷한 통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정말 가짜 뉴스 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 온 상황 속에서 난민들이 한국에서 왔을 때 어떤 그런 그 조건을 청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발제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한국 자체에서의 그 난민 인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 여름까지 7월까지의 통계가 난민 인정률 0.5%예요. 한국에 와서 난민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인정을 받은 비율이 0.5%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거보다 나았어요.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100명이 지원하면은 99점 몇 명은 아예 다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사실상 인정을 거의 안 한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 난민 인정이 끔찍할 정도로 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왔는데 여태까지 난민 인정받은 수가 1,100명 가량이에요.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동안 인정을 받은 난민의 수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2.8%가 거의 난민을 이제 받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난민 신청을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뭐 복지라든지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이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뭐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뭐 존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지를 저희는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울산에서 아프간 난민들이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울산에 계신 노동자연대 이제 회원들을 비롯한 이제 난민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지지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는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주의자들이 특히나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자의 호민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을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달려가서 연대 목소리를 내고 그런 연대 활동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도 뭔가 더욱더 그 난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더 이상 난민의 그 이주 문제에 묵퉁 시대가 더 이상 아님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더군다나 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되게 민감하게 추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달려가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무사 박일학님에 이어 발표를 하게 된 노동제연대 울산지회 회원이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난민들이 사는 울산 동구 서구동에서 거주하는 중인 권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난민이 울산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벌어진 상황 그리고 우리 노동제연대 울산지회가 난민 환영하는 행동을 진행한 과정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 저에게 최초로 난민이 온다는 소식이 접수된 것은 1월 중순입니다. 그때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이 현대중공업의 물량이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며 난민 고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난민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협력업체에 입사하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 157명이 현대중공업이 제공하는 울산 동구 소재의 사택에 입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청원 등으로 난민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슬람 혐오를 바탕으로 한 가짜뉴스도 SNS를 통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20여 명 정도 모여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난민 분산 배치 주장과 또 사전에 알리지 않아서 문제라는 주장, 또 집값 떨어진다는 주장 등을 합니다. 분산 배치의 이유로 과밀학급을 드는데요. 머나먼 타지에게 온 사람들에게 이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또한 25명 한 학교에 지금 초등학생 25명이 서구초등학교라는 곳에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25명 추가된다고 해서 과밀학급이 된다는 것은 이미 과밀학급이라는 말이고 오히려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동의받지 않아서 문제라는 건데 사실 한국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데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값 떨어질 것이 무서우면 혐오 주장하셔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난민을 왜 환영해야 될까요? 저는 난민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일어난 전쟁의 끔찍한 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실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이런 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큰 틀에서 보자면 난민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기는 고통에 대한 분노를 한국의 자본가나 권력자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려 노동자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난민을 환영하는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노동자연대 회원 동지들은 울산 동구 주민이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실제 난민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저희 활동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난민 환영 행동을 시작하신 분은 노동자연대 한 회원이십니다. SNS에 난민 반대 국민청원
동의글이 올라오자 올케도 크게 분노하시며 이 내용에 반박하는 글을 적었고, 또한 저에게 더 논리적인 글을 만들자고 하였으며 난민 환영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모든 내용이 난민을 환영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즉각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공유를 하면 우선 화면에 나온 대로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현수막은 노동자연대 현대중공업 모임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두 가지 명의로 만드는 것을 결정했고, 노동자연대 현대중공업 모임 명의로 나가는 현수막 문구는 다른 회원 동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총 7개의 문구를 만들어 주셨고, 그중 회원들 사이에 가장 좋다는 평을 받은 차별, 반대, 혐오 반대, 아프가니스탄 친구들 한국 정착을 응원해요, 환영해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중앙에서 한글, 언어,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된 현수막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수막을 또 다른 회원 동지와 함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부착했는데 정말 튼튼하게 잘 부착했습니다. 또한 위치 선정도 잘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생활하는 아파트 앞에 부착한 것이 정말 좋았고요. 이 현수막은 지금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도 난민 환영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이 현수막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현수막을 거론하며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회원들은 삼산동에서 난민 환영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주변 노동자들을 만나며 여론을 파악해봤습니다. 여론을 파악하며 느낀 점은 난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수라는 점이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잘 모르고 아이시스나 탈레반이 한 테러를 맥락 없이 접한 상황에서 우파들이 이슬람 혐오를 바탕으로 한 가짜뉴스가 불안감을 자극하긴 하지만 이 혐오를 잘 반박하니 오히려 안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몇몇 대화한 노동자들의 말을 전달하면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난민을 반대하는가? 오죽하면 한국까지 왔겠는가? 또 다른 노동자는 난민 반대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지지합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회사는 엔진사업부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구만. 이 자본과 쓰레기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우선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잘 반박하고 왜 난민을 환영해야 되는지 설득력 있게 대화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 일하는 난민들이 일하는 것을 잘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활동하며 엔진사업부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오는 어려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저에게 얘기하고 몇몇 분은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난민들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조건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국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IT 등의 일을 하시던 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적응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한국 정부가 난민들 가족을 선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자기 자신들이 정말 잘한 것처럼 자랑해대는 정부의 위선이 정말 역겹습니다.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고 난민들을 더 잘 챙기게 만들도록 운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난민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라 생각하고 함께 투쟁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서로 연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청중토론 시간인데요.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착순으로 3발언권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목하는 분은 마이크를 그럼 이제 두 발제자분의 정리 발언을 들을 건데요. 발제하신 역순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 토론을 통해 기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청중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원월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기에 노동자연대님께서 글 적어 놓은 게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엔진사업부, 난민들이 일하게 될 엔진사업부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반갑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함께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락하면서 함께 이 난민 환영 행동을, 그리고 난민 방어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탈레반 정치 세력을 절대 지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끔찍한 세력을 물론 맥락은 있지만 그럼에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좀 답변 드릴 만한 얘기가 그렇게 없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울산에 난민이 왔고 이런 방어 행동의 초기 방어 행동이 있었지만 앞으로 과제가 정말 많고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분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오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토론인 것 같아서 발언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진지한 고민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탈레반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 남겨주신 분께서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좀 더 난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환영의 목소리가 연대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너무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좀 이런 고민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해 주셨던 어떤 한 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레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끔찍한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고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단을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시스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제한 동지는 이제 정치적 이슬람주의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정치적 이슬람주의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회주의자들로서는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라는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히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뭔가 연대를 건설할 때 캠페인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슬로건에 배너에 탈레반 말고 탈레반은 아닙니다. 탈레반 빼고 다 지지합니다. 이렇게 뭔가 등등의 뭔가 다양한 하는 것이 특히 난민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우리는 탈레반은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운동 속에서의 그것을 저희가 뭔가 그런 뭔가 요구로서 걸고 뭔가 배너에 적고 리플렛 적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난민들을 환영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께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탈레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노동자연대 차원에서는 입장을 냈을 때도 뭐 탈레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패배를 환영한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게 저는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이주나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 요 점을 좀 인식을 하면서 좀 더 넓은 국제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난민들이 발생한 근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주의 시대, 난민의 시대라고 거의 불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만큼의 그런 이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 뭐 원인은 다양하죠. 전쟁도 있고 뭐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이런 것들도 그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교통도 발달하고 그런 통신 수단도 발달한 와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곳곳으로 지구 곳곳으로 이제 뭔가 좀 더 그 안전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택하는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난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07년도에 이주민을 보면은 100만 명인데 지금 200만 명, 두 배, 3,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0만 명으로 잠깐 줄었지만 거의 이제 그 20명, 25명 중 1명은 이주민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면 정말 이만큼 그 한국에도 이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들을 극우 정치인들이 노동계급의 그 단결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데 저희가 명확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라든지 유럽의 이런 극우 정치인들이 이런 이제 난민은 위험하다, 뭐 범죄를 일으킨다, 뭐 테러를 저지른 등등의 이제 그런 그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노동계급을 공격하는데 이런 주장들을 활용을 했었죠. 한국도 뭐 지금 아직은 뭐 그런 트럼프 같은 인간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그 부산의 조경태, 뭐 이현주 또는 이제 김진태 같은 이제 그 우파 정치인들이 특히나 반난민을 이제 코드로 굉장히 그 뭔가 그 난민 반대 뭐 집회에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약간 그 트럼프나 이런 극우 정치인들의 반난민 정서를 좀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좀 저희가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점점 더 난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면 좀 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지금 그 울산에 계신 동지들이 정말 그 멋진 연대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고 더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연대를 하고 좀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 캠페인을 더 건설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